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노동과 관련해서 3번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결집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주제는 노동자도 시민이다 라고 하는 약간은 이상한 그런 제목입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좀 낯익은 화면이죠. 실제 그 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신문에는 난 적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이 기사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침에 바로 이 사고가 아침 출근 버스를 덮친 거였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바로 크레인이 출근 버스를 덮쳐서 이 버스 안에서 출근하고 있던 시민이 다쳤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시민이고 누가 노동자인가 하는 거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시민은 아마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어느 곳에선가 바로 노동자로 근무했을 겁니다. 버스 안에서는 시민이었지만 출근과 동시에 노동자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건설 현장의 노동자는 분명히 또 퇴근을 하면은 시민이었을 겁니다. 과연 노동자와 시민은 다른 존재인지 결국 모든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동시에 시민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갑자기 부쩍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즘에 갑자기 산재 사고가 많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산재 사고는 늘 이만큼 났었습니다. 단지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87년 6월 항쟁을 알고 계시죠? 87년 6월 항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 후에 바로 낮에 근무했던 넥타이 부대가 몰려 나왔다. 그 넥타이 부대는 바로 사무금융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 우리는 넥타이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자인데 우리는 그냥 시민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민들은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6월 항쟁의 경험을 가지고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그 정신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일터를 바꾸는 투쟁으로 이어나갔던 거죠. 얼마 전에 우리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2017년에 촛불이었죠. 그 촛불에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바로 또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바로 촛불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터들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향이 지금 수많은 산재 사고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꺼내내고 계시는 그러한 중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의 일자리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일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일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비정규 일자리라고 해서 다 나쁜 일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의 일자리와 비정규 일자리의 교집합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가장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물론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불완전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16년 구의역의 김군의 사고를 기억하시죠? 김군은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들어오는 지하철에 머리를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 공사에서는 김군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무엇이냐면요, 1시간 이내에 수리를 정비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거였죠.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벌점을 받던 이러한 습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또 하나, 하청 노동자들은 지하철 기관사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려면 9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과연 이 노동자가 9단계의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이걸 보고할 수 있었을까? 가슴 아픈 거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책임감 있게 키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책임감 있고 반듯하게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억울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이 사진들은요, 학교의 급식실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찍은 사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열과 습기, 소음과 그리고 화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은 자신들의 몸의 사진들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사진이죠. 저는 한동안 이 김용균 노동자의 이 사진에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눈빛을 바라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눈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었죠. 이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이쁘기만 해서 바라보는 것도 다를까봐 아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 공장에 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봤을 때 그때 이 아들의 모습은요,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따로, 그 다음에 몸통이 따로, 그리고 등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서 시커멓게 탄 채로 그렇게 끼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노동자를 죽인 거는 누구였는지, 우리는 이 사회적인 살인의 공범은 아닌지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이선호 군은요,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영무원이 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 기계에 끼었는데요.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질식사였습니다. 더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하얀 천으로 가려놓고 그 옆에서 바로 그날 노동자들은 또다시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아마존에서는요,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요, 밖에다가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래갖고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쓰러지면은 바로 앰뷸런스를 실어갖고 병원으로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에어컨 설치 비용보다 앰뷸런스를 실려서 병원으로 보내는 그 비용이 쌌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뉴스에 나고 항의가 들어오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쿠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경향신문에 났던 이 빡빡하게 새카맣게 써있는 저거는 다 노동자들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죽어간 노동자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새기듯이 써 있는 이름인데요. 사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노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한때는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녀였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노동자는 이 사회의 시민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산재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대체로,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로 모든 산재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원청 정규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산재 사고와 비정규직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규직도 산재 사고로 죽을 수 있지 비정규직과 산재 사고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원청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안전공단의 보고서입니다. 1위가 유해 위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유해 위험 작업일 때 하청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돈을 아끼려고 하청이나 비정규직한테 업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위는 유해 위험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 위험한 일을 하청에게 준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정규직에게 시키기 어려운 일을 하청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김용균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김용균은 지시사항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국은 위험에 외주화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2인 1조의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죽음의 원인은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장의 2인 1조 작업은요, 아직도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권고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위선적인 걸까요? 2인 1조 작업의 중요성인데요.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작업을 하다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스위치를 꺼요. 그러고 바로 그 사람을 꺼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옆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로 죽게 되겠죠. 바로 2인 1조 작업의 중요성이라고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러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한번 저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2021년 입소스에서 2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내 집단 간 갈등 상황을 조사했던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정치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이 전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갈등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위험한 나라죠. 이 중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들 중에서 경사가 깊은 게 있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학력 갈등은 세계적으로 경사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여지죠. 또 하나, 자살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관성을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심한데 그것을 자살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지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직업별로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 가사노동자, 그리고 무직자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개인에게는
많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운영 방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거의 변화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되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는 경쟁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경쟁 방식은 사회에서는 다시 입학, 채용, 근무 요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사회의 경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학교 제도를 다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러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개인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곤충 집게인데요. 아이들에게 이 곤충 집게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조건을 주어줬어요. 아주 천천히 해야지 된다. 친구 거를 보고 해야지 돼. 그리고 다 수다를 떨면서 해야지 돼.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를 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거와 정반대의 요구를 한 거죠. 이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이내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곤충 집게를 만드는데 2주의 시간을 줬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나서 그것이 마를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빨간색 물감을 칠했는데 까만 점을 찍으려면은 물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벽에 있는 끈에 갖다가 널어놓고 다시 기다리고 다음날 다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사는 아크릴 물감에다가 색칠 코너를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하루 10분 이내 활동을 한 다음에 벽에 다시 걸고 말리고, 이때 발생하는 일은 뭐냐면 벽에 걸어놓은 서로의 작품을 계속 보게 된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컨닝이 가능한 거였죠.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많이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체크 무늬는 어때? 그랬더니 딴 아이가 잠자리에 체크는 진짜 안 어울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딴 아이가 진짜 안 어울린다는 거는 정말 기발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해보자. 정말 안 어울린다는 건 기발하다라는 건데 만약에 정말 안 어울리면 또다시 하면 되잖아. 또다시 한다는 건 뭐냐면 흰색 아크릴 물감을 칠하고 말리고 또 다른 색을 칠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또 칠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작품으로 2주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였죠. 이렇게 서로 거를 보면서 계속 바꾸어 칠하기 작업을 해 나간 겁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 거를 보면서 계속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다른 아이들 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 거를 보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작품들을 학교에다가 기증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2주 동안 한 이 작품을 학교에다 기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였어요. 아이들이 다 학교에다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놀라웠던 게요. 아이들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동안 서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갖는 거는 미안하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서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느낀 거였죠. 이 의미는 실제 우리 서로가 돕지 않고서 세상에게 서로가 연대하라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연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부터 변화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과 평등의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구의역입니다. 구의역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붙였던 이 포스트잇에는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거나 또는 의미 없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거나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실험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신다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실천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상상, 다른 실천을 하셔야지 됩니다. 사회를 바꾸고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노동조합으로 함께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